다른 장기들은 장기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장기에까지 퍼질 정도면 보통 증상이 나타나고서 퍼지기 때문에 1, 2기에 발견이 되는 건데, 췌장은 그 위치에 따라서 전혀 증상이 안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증상이 이거든요. 왜냐하면 또 췌장에 직접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서 생기는 게 아니라 췌담관을 막아서 생기는 겁니다. 췌장암은 왜 압도적으로 사망률이 높을까요? 췌장암 하면 사망률이 높은 암, 가장 무서운 암으로 유명하죠. 아직까지도 다른 암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암 치료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암들까지 토탈 통계를 내면 전체 암의 5년 생존율이 7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은 무조건 걸리면 죽는 질환이라고 하는 건 옛말이 됐고, 1, 2기에 잘 발견이 된다면 충분히 이겨내고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췌장암은 아직도 그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5년 생존율이 지금 최신 통계에서 한 13% 조금 넘게 나오거든요. 13%. 그러니까 8명 중에 1명만 5년 이상 살아남고, 나머지 분들은 투병하다 사망하거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사망하는 일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췌장암만 이렇게 나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뭐 다른 아주 드문 암들 중에 뭐 혈액암 포함해가지고 생존율이 낮은 암들이 있기는 하지만, 췌장암은 그 특징이 이제 위치와 그 다음에 증상이 없다는 것에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췌장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췌장하면 이 위와 간 아래쪽에 약간 뒤쪽 후복막에 거의 붙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로 치면 앞에서는 만져볼 수가 없고요. 췌장을 쭉 뒤로 가갖고 척추 바로 앞에, 대동맥, 대정맥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깊이에 위 뒤쪽에 가려가지고 요렇게 해서 있는 거죠. 한 15cm 정도. 그러니까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고. 바깥에서 만져볼 방법이 없어요. 만져볼 방법이 없다는 건 보기도 어렵다는 얘기겠죠. 초음파로도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복부 초음파를 봤을 때 간담도 쪽을 보면서 췌장 두부 쪽까지는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체부와 미부는 거의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두부도 뭐 무록 같은 거 정도는 보이지만 큰 거는 보여도 작은 것들은 넘어가기 일쑤고요. 또 CT를 찍어도 CT에서 조영제 CT를 찍어야 이제 췌장이 조금 조용히 되면서 보이거든요. 근데 암종 색깔이랑 췌장 색깔, 원래 색깔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다른데 간에 뭐 전이 됐거나 그러면 간은 색깔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또 조영제가 흘러 지나가면서 3단계로 CT를 찍을 때 한 단계에서는 걸립니다. 그런데 췌장은 그 조형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암종이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암이 조그만 게 있으면 놓치기 쉽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진단이 굉장히 어렵다. 위치가 굉장히 깊다. 증상이 없다. 증상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데, 다른 장기의 암은 이제 커지다 보면 이제 만져지거나 아니면 피막 같은 게 있어서 통증을 일으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니면 막아서 뭔가 나타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췌장은 피막도 없이 이제 약간 흐물흐물한 조직이고, 그다음 주위에 이제 아주 중요한 조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동맥, 대정맥, 그다음 위가 앞에 가리고 있고, 간 여기 있고, 담도 있고, 십이지장 지나고 있고, 장관막들이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막고 있고, 대장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전이를 합니다. 피막이 막는 것도 없기 때문에 한번 걸러주는 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주위에 전이를 해요. 그래서 이미 진단될 때에 뭐 수술이 가능할 확률이 15%밖에 안 되고, 나머지 85%는 전이가 돼가지고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1, 2기에 발견될 확률도 10%대예요. 그러니까 다 3, 4기에 발견이 되지. 3, 4기라는 건 주위 조직에 침범이 됐거나 완전 원격장애기에 갔다는 얘기인데, 제일 많이 가는 게 간, 그 다음에 폐, 이런 데를 많이 가거든요. 이런 데로 많이 가버리니까 그러면 이미 수술은 안 되고 항암제만 가지고 환자를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3대 종합 대표 치료를 이제 수술항암 방사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술 안 되고, 또 방사선도 다른 장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안 돼요. 그럼 항암제만 갖고 치료를 하는데 항암제도 반응이 20%대 이하입니다. 그리고 항암제를 썼다가 또 반응이 없으면 다른 종류로 바꾸면 더 이게 확률이 떨어지고, 또 이제 면역 항암 치료 같은 것들도 개발이 굉장히 더딘 분야 중에 하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5FU, 젬스타빈 뭐 이런 것들 많이 써서 치료를 시도를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 성공률도 너무너무 낮다. 증상도 없지, 위치도 너무 깊어서 만져지도 않고 발견도 어렵지, 이미 발견됐을 땐 이미 주의장기로 전이된 경우가 많지, 증상도 없지, 이런 것들이 종합되다 보니까 최악의 암으로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췌장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내 몸의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게 좋다. 물론 다른 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암이 생기지 않는 내 몸의 환경을 만들어야지 암이 발견됐을 때는 이미 많이 늦은 상태인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췌장암이 그렇고 다른 암도 사실은 1cm 곱하기 1cm짜리 암이 발견됐다는 거는 암세포가 여기서 10억 개, 1억 개에서 10억 개 정도가 모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세포 단위로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10억 개의 암세포가 생기려면 이미 우리 면역계가 정상일 때 기준으로 5년에서 15년이 지나야 그 1cm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운 좋게 1cm짜리 암 발견했다, 똑 띄어냈어, 아 나는 너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1cm짜리 암이 발견됐다는 거는 이미 5년에서 15년 전부터 한 개의 암세포들이 발생을 해서 그게 내 몸의 면역세포들이 잡아내지 못하고 증식을 시작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특히 10억 개의 암세포가 생길 정도면 마이크로 혈관 따라서 내 몸의 이곳저곳에 다 원격 전이가 되어 있다는 상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암방사선을 막 하는 거고요. 근데 그런 항암방사선을 한다 그래서 그 암들이 다 없어지냐 하면 또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이 암세포들은 이렇게 죽이는 치료를 하면 그런 암세포들도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숨습니다. 그래서 그 캔서 스템셀이라고 하는데 줄기세포 단위로 다시 돌아가는 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암세포가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하고 숨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암치료 여러 번 다 하고 끝나고 나면 그때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의 면역세포들과 이 방어력들이 다 떨어진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제초제 다 뿌린 상태처럼 우리 몸을 만들어 놓고 다시 요익당하면 어떤 세포가 더 빨리 자랄까요? 당연히 암세포가 빨리 자랍니다. 왜냐하면 암세포는 당연히 산소 대사만을 하는 세포가 아니고 주위 조직들의 산증을 만들고 저산소 상태를 만들고 저체온 상태를 만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미세 환경을 만드는 조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세 환경을 만들면 더 빠르게 증식을 하고 더 빨리 전이를 하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다 낮춰서 NK 활성도 1 이하, 40 이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암세포들이 지금 살아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면 그 암세포들이 훨씬 빨리 자라기 때문에 5년 생존율을 기준으로 보는 이유가 1, 2년 사이에 재발이 빠르게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1, 2년 재발 기간 지나면 그래도 재발 안 했나 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건데, 사실은 5년이 지나도 언제든지 재발할 수가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항암 방사선만 하고 치료를 끝내면 안 되고 수비적인 치료를 해서 내 몸의 환경을 바꿔서 완전히 다른 암세포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내 몸의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드리는 거죠. 췌장암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췌장암은 이런 이유들로 굉장히 우리 몸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무서운 암이 맞습니다. 췌장암이 어느 정도까지 커져야 사람들이 병원에 가야겠다고 느끼나요? 이 췌장이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 손가락 요렇게 요 정도 크기로 생겼는데, 이 췌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 다르고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기들은 그 장기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장기에까지 퍼질 정도면 보통 증상이 나타나고서 퍼지기 때문에 1, 2기에 발견이 되는 건데, 췌장은 그 위치에 따라서 전혀 증상이 안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증상이 황달이거든요. 왜냐하면 황달도 췌장에 직접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서 생기는 게 아니라 췌담관을 막아서 생기는 겁니다. 얘가 커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췌장에서 이렇게 관이 하나 있어요. 관이 있고 이게 췌장관인데, 이 췌관이 담낭에서 나오는 담관이랑 합쳐져 가지고 췌담관이 됩니다. 이 췌담관이 된 다음 십이지장이 붙거든요. 그래서 십이지장을 통해서 이제 담즙과 췌즙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소장에서부터 이제 영양분들이 소화가 되기 시작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건데, 이 췌장 두부에 제일 많이 암이 생기거든요. 근데 췌장 두부에 암이 생겨서 이제 점점 커지다가 이 담관을 막기 시작하면 그러면 황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눈 공막이 노래지거나 피부가 노래지거나, 아니면은 이 빌리루빈이 이제 적혈구가 깨지면서 발생하는 건데, 그게 우리 몸을 배출이 안 돼서 생기는 거니까 나중에는 빌리루빈이 높아지다 보면 소변으로도 나와요. 그래서 진한색 소변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담즙이 바깥으로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장에는 또 담즙이 안 나타나가지고 회색변으로 나타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황달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 췌장에 있는 조직, 암 조직이 커지면서 담관을 막았을 때, 이것도 벌써 이미 이 췌장 안에서 이제 커져서 눌러서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췌장 안에만 있는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지나가게 되면
갑자기 없던 당뇨가 생긴다든지, 왜냐하면 췌장이 기능 중에 하나가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인데 이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아니면 이제 췌담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당을 낮춰주는 인슐린 분비가 떨어지게 되니까 거기서 50대 이후에 당뇨가 갑자기 발생한다. 당이 갑자기 심하게 올랐다. 그래서 당뇨를 진단을 새로 받았다라고 하면 췌장암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또 일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이가 돼서 생기는 증상들이거든요. 등 쪽으로 통증이 나타났다. 이런 경우는 이제 대동맥의 전이나 아니면 뼈로 전이, 척추 쪽으로도 전이가 잘 될 수가 있죠.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런데 전이가 되면 연관통이라 그래가지고 그 신경에 관련이 된 부분들의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췌장 자체는 통증이 없는 조직인데 그 주위 조직들을 누르거나 거기에서 압력을 줘가지고 생기는 통증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등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상복통, 위에서 발생한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연관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애매하고 비특이적인 증상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위에 통증이 없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있습니까? 뭐 매운 음식 좋아하고 빨리 먹는 습관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다 위장관 질환들을 조금씩 갖고 있고 내시경에 보면 위험이 없는 분들이 더 드물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 증상들 다 조금씩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화불량 증상이라든지 뭐 상복통 이런 것들은 그냥 우습게 넘기기 쉽상인데 이런 것들이 오래 지속이 되거나 체중 감소랑 동반이 되거나 이러면은 혹시 췌장암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 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체중이 6개월간 10% 이상 줄어들었을 때 이럴 때에는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식사 변하지 않았는데 체중이 갑자기 줄어든다. 이거는 암세포가 이 영양 대사를 굉장히 비효율적인 대사를 하면서 영양분들을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지방산 중심의 대사를 많이 하는데 이럴 때에 이 에너지가 많이 쓰이면서 생기는 체중 감소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등 통증일 때에도 그냥 허리 아프다고 생각을 하지 이 등 통증이 췌장암과 관련했다고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또 이게 어려운 부분은 이런 위장관 증상과 등 증상을 또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드리면 또 누군가는 너무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또 병원에 가가지고 이거 걱정이 되니까 검사를 해주사 하는데 또 검사가 또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 검사를 하기 또 어려운 경우도 있고 비용도 많이 드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때문에 또 너무 이런 얘기를 또 강조를 드리면 걱정병이 또 생기니까 또 걱정이고요. 어쨌든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비특이적이어서 이런 거를 종합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췌장암을 진단받았다.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췌장암은 혈액검사에서도 췌장 수치나 이런 것들 검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고요. 또 췌장 수치도 또 애매하게 잘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CT나 이런 것들 조영제로 찍어보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건강검진에서는 위 내시경이나 이런 거 하지. 그래서 초음파에서도 안 나타나고 이러기 때문에 췌장암은 건강검진으로다가는 확인이 좀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만약에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증상들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소화기내과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CT를 조영 CT를 찍어본다든지 CT 가지고 잘 안 돼서 MRI를 찍어보거든요. 췌장은 복부에 있는 장기 중에 드물게 MRI를 찍는 장기예요. MRCP라는 검사를 하기도 하고 췌장 MRI를 찍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MRI로 췌장의 암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해 봐야 될 수 있죠. 췌장암을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될 확률이 높아지나요? 췌장암이 운 좋게 1, 2기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다른 검사를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나 아니면 증상이 좀 빨리 나타나서 보통 황달이 빨리 나타나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15%에서 좀 20% 정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술이 굉장히 크고 어려운 또 질환입니다. 수술이 가능해도 그만큼 우리 몸에 무리를 준다는 건데요. 이게 휘플 수술로 유명하거든요. 췌장 두부에 암이 있으면 그 주위 장기들을 같이 잘라내게 됩니다. 그래서 위도 3분의 1을 잘라내고요. 십이지장도 제거를 하고 췌담관도 일부 제거를 하고 담낭은 당연히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소장의 일부 제거를 하고 그다음 대장 장관막도 일부 제거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췌장 미부에 관련돼 있을 때는 비장도 제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를 다 복부에 있는 장기를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마취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가 전공의 때는 13시간에서 15시간 정도 길어지는 수술로 유명했어요. 길어지면 17시간, 19시간 걸려서 하루 종일 하는 수술로 유명했거든요. 그 수술이 그렇게 길다 보니까 환자가 마취 시간도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주위 장기들도 다 손상이 갔기 때문에 회복도 오래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수술 시간이 많이 좀 짧아졌다 그래서 이제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걸리는 수술로 돼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긴 수술에 속합니다. 많이 좋아졌다는 게 그런 정도니까. 그래서 수술이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환자의 몸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수술을 안 할 수는 없죠. 당연히 해야죠. 암종을 걷어내는 게 더 좋은 치료니까. 네, 그렇게 하더라도 빨리 재활을 하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빨리 마치면서 수비적인 치료를 하고 내 몸 면역력을 올리는 식생활 개선하고 생활 습관 개선을 하고 마인드 개선을 해서 작은 암세포들은 다 잡아먹을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줘야지 그냥 수술했으니까 됐다, 운 좋았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금물입니다. 수술도 굉장히 어렵고 또 수술 후에 항암도 굉장히 오래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줘야 된다. 할 수 있으면 90% 온열 치료 같은 걸로다가 복부에 온열을 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췌장암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또 동반을 해주고 그다음 고압산소 치료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받아주셔서 고압산소 치료도 제대로 한 고압산소 치료 해줘야 되거든요. 2기압 이상의 압력을 주는 치료인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마스크 써서 산소를 100% 마스크로 주고 마스크로 나가는 공기가압 방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산소를 직접적으로 마스크 안 쓰고 넣어주는 산소가압 방식은 안 되고요. 산소의 분율이 100%가 될 수가 없고 마스크를 쓰는 공기가압 방식 탱크인지 확인해가지고 제대로만 해주면 굉장히 큰 도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췌장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 해야 하는 생활 속 습관이나 식단이 있을까요? 식단이 가장 중요하죠. 일단은 췌장이라는 장기 자체가 인슐린을 분비를 하는 그리고 이 소화액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다 소화하는 소화액을 분비하는 장기는 췌장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췌장을 잘 관리를 하려면 식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식생활은 일단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좋지 않은 음식을 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좋은 음식이라고 할 만한 게 항산화 물질,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초록색 채소 중심의 과일과 채소들을 풍부히 먹고 또 과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요. 당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채소 중심으로 충분히 먹고 그다음에 탄수화물은 단순당이나 가공당 먹으면 안 되고 통곡물을 먹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빵을 꼭 먹고 싶으시면 안 먹으면 제일 좋지만 꼭 먹고 싶으시면 통밀로 된 빵을 먹어야 되는데 통밀로 된 빵 구하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냥 가까이에 있는 편의점이나 베이커리에 가가지고 통밀빵이라고 써 있는 거 색깔 갈색으로 돼 있는 거 집어들면 그거 반 이상이 밀가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고르면 안 되고요. 통밀빵 우리 주위에서는 구하기 꽤 어렵습니다. 비건빵 파는 데 같은 데 가야지 통밀빵을 제대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통밀빵도 사실은 통밀을 갈아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한 통곡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곡물은 현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미로 밥 먹고 뭐 피틴산이나 이런 뭐 동물이 들어있어서 걱정하시는데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우리 몸에 이로운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미로 된 밥을 먹는 게 가장 이롭고요. 초록색 채소 많이 먹고 이거를 천천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천히 먹어야 돼요. 그래서 현미를 먹으면 현미를 씹는 것 때문에 천천히 먹게도 되지만 완전히 물이 될까지 천천히 씹어서 먹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침에는 이제 아밀라제가 들어있잖아요. 이 아밀라제들이 충분히 들어가서 이 탄수화물을 한번 분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위로 내려가서 이제 위산을 통해서 단백질을 분해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연동 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분해를 한 다음에 12장 이하로 내려가야 췌장이 일을 좀 덜 하면서 인슐린 분비도 줄면서 이렇게 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소장에서의 이 소화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잘 안 씹고 빨리 넘기고 하면 혈당 피크를 이루는 것도 문제지만 췌장액도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췌장을 2번 죽이는 거죠. 췌장액도 많이 내보내야 되고 인슐린도 많이 분비를 해야 되니까 췌장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면 췌장에 염증 반응이 나는 것들이 미세하게나마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 거기에다 또 우리가 또 술 먹잖아요. 술 마시면 술은 이제 알코올이 직접적으로 췌장에 손상을 일으키기도 하거니와 췌장염의 주요 원인입니다. 알코올성 췌장염이라는 게 있죠. 급성 췌장염이 대부분이지만 알코올에 의한 만성 췌장염까지 가게 되면 췌장암 확률을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요. 13배 올립니다. 13배. 그냥 몇 프로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13배나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알코올에 의한 만성 췌장염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천천히 먹는 거, 그 다음에 안 좋은 음식들 피하는 거, 그 다음에 좋은 통곡물 중심과 채소 중심 식사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강조를 드린 겁니다. 췌장암을 비롯한 다양한 암을 인류가 정복할 수 있을까요? 의술이 바라보는 거는 의학적 술 기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더 강력하고
좀 더 센 방법으로 뭔가 컨트롤하려는 쪽으로 아무래도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조가 좀 바뀌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항암 방사선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고도화할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암을 어떻게 세게 죽일까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암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암 환자입니다. 항상 우리 젊을 때부터 시작해서도 암세포들은 생기고 있는 거고요. 이게 DNA 변형이 생긴 세포들을 통칭했을 때 이런 변이가 생긴 세포들이 하루에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는 생긴다고 하고요. 그중에 일부는 실제로 암세포가 되기도 합니다. 암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증식하는 상태까지는 가진 않더라도 완전히 변이돼서 암이 될 수 있는 그런 암세포가 됐을 때 그거를 우리 세포 중에서 잡아먹을 수 있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게 면역세포들인 거죠. NK세포와 T세포로 대표되는 거고요. 이 B세포는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세포니까 이건 제외하고 NK세포, T세포들이 정확하게 암세포들과 바이러스들을 잘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이 NK세포로 대표되는 이 내추럴 킬러 세포죠. 이 NK세포들의 활성도가 떨어지거나 우리 몸에서 이제 없어지게 되면 이 암세포들로 발생할 수 있는 세포들이 어딘가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리 잡고 점점 커지는 게 암이 되는 겁니다. 이게 1cm 이상 커져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암의 조기 발견이 되는 거고요. 그게 조금 더 시간을 몇 달이라도 늦어지게 되면 그게 더 커져가지고 주위 장기 조직으로 전이가 돼서 발견되는 게 3기, 4기, 말기 암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자체가 발견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의 환경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을 5년에서 15년 정도 전부터 만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암세포들을 잡아먹는 상태가 안 됐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의술에다가만 온전히 모든 걸 맡기고 의술이 발전해서 내 암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더 좋은 해결 방법들을 다 내비두고 나는 내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할 테니까 나를 치료해줘 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는 좋은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의술은 의술대로 암이 나중에 늦게 발견되었을 때 치료하는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또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수비적인 암 치료 방법들이 더 집중적으로 발견이 돼서 온도로다가 암을 치료를 한다든지, 그 온도로 암을 치료한다는 건 온도를 암으로 태운다는 것도 있지만 내 몸 면역력을 급격하게 올리는 방법인 그런 고지고온열 치료 방법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고압산소 치료 방법 같이 내 몸의 산소 대사들 이를 완전히 올리고, 그다음에 줄기세포의 영향력을 더 올리고 해가지고 몸의 산소 대사들을 잘 만들고 혈장을 통해서 산소들이 녹아서 조직 끝에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수비적인 암 치료 방법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진행이 되어야 되고 많이 퍼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의 환경이 암세포들이 미세하게 생겼을 때 잡아먹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결국은 내 본인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식생활을 하고 어떤 운동을 해서 내 몸의 산소대사를 한 번 더 세게 일으키고 혈류를 한 번 더 말초까지 보내고 고혈압이 없어도 혈압이 낮게 우리 몸의 중심 혈압들이 낮게 유지가 되더라도 말초 끝에까지 산소를 잘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까. 그게 우리 몸이 암 환경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주요한 방법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술에만 집중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하지만 의술은 계속 발전을 할 겁니다. 요즘은 이제 면역 치료라는 것도 생겨서 면역을 어떻게 올려서 암 치료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T카셀이라든지 카티셀이라고 하죠. 카티셀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암세포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면역 반응을 해서 암세포들이 면역 반응을 피하는 것을 어떻게 깰 것인가, 이런 것들 치료 등들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또 그 외에 중입자 치료 이런 것들 관심 많으시죠.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분명한 한계들이 존재를 합니다. 면역 치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암세포들이 적응을 해가지고 몇 번 치료 받다 보면 또 저항이 생겨가지고 암세포들이 다시 증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중입자 치료는 비용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시설이 너무 크고 이러기 때문에 또 되는 암들이 또 굉장히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더라도 죽이는 치료에는 지금까지는 모든 치료 방법들이 한계들이 다 있다. 그래서 수비적인 치료와 내 몸의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우리 모든 암 환자들이지만 암에 걸리지 않는 환경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강력히 드리고 싶습니다.